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로 가족이란 존재는 힘든 시간 속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곤 하죠. 저에게서 가족은 제 전부였어요.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면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 영원할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왔죠. 하지만 세상은 저희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을 안겨주었어요. 평생을 소중히 여기던 딸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을 일, 저희 가족이 겪었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가슴 아픈 상처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 했던 저희의 여정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해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0을 넘긴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젊은 시절엔 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전념하며 살아왔어요. 남편은 얼마 전 정년퇴직을 했고 저희 부부는 조용히 노후를 즐기며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과도 사이가 참 좋았고 서로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저희 부부에겐 딸과 아들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둘 다 참 바르고 착하게 잘 자라준 아이들이었죠. 사춘기 시절에도 크게 속을 썩인 적이 없을 정도로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특히 저희 딸은 저희 부부의 자랑이자 행복 그 자체였죠. 초등학교 때 딸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소풍을 갔다가 친구가 도시락을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었는데 글쎄 지선이가 자기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서 친구와 함께 먹으면서 위로를 해주지 뭐예요? 지선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어머님. 어머, 우리 지선이가 그랬어요? 아주 잘했다고 꼭 칭찬을 해줘야겠네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마음씨도 따뜻한 아이로 자랐으면 했고 저희의 바람대로 딸은 아주 잘 자라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한 번은 딸이 고등학생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딸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할머니를 우연히 보게 됐다고 했어요. 할머니인 길 한쪽에서 종이박스와 폐지를 주우며 무거운 짐을 끌고 가고 계셨는데 그만 쌩 하고 지나치는 차에 넘어져 박스를 다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다고 하더군요. 딸은 그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나 봐요. 학교 가는 길이라 바쁜데도 할머니를 도와 떨어진 것들을 다 주워 담고 넘어지신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까지 가서는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할머니가 타박상을 입으셨는데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없냐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멀쩡히 학교 가는 길에 샛길로 빠져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걸 보고 적잖이 놀랐지만 이내 딸이 그 광경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할머니를 도와드린 게 참 자랑스럽고 기특해졌어요. 그 후로 딸은 자신의 용돈을 조금씩 아껴서 할머니께 필요한 생필품을 사다 드리곤 했어요. 처음엔 할머니께서 받기를 꺼려 하셨지만 딸이 몇 번이고 정성스럽게 가져다 드리자 나중엔 고맙게 받으시며 저희 딸을 참 예뻐해 주셨죠. 그런 비슷한 일들은 종종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좀채 지나치지 못하는 성정이었죠. 대학생이 된 뒤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에 나서곤 했어요. 저희 딸이 패션 디자인을 전공해 옷을 자주 만들곤 했는데 이걸로 자선 바자회를 열어 아픈 학우들과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걸 보면서 제 딸이지만 참 멋지고 대단하다 싶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돕고자 했던 딸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자식이지만 아이에게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곤 했었죠. 딸은 정말 저희 인생의 선물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딸은 제게 엄마, 내가 엄마 딸이라서 진짜 다행이야 하고 말해줬지만 사실은 딸이야말로 제게는 그런 존재였어요.
딸이 없었다면 저희 삶이 이렇게 따뜻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희 딸이 제 삶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아이가 제 곁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죠. 딸은 대학 졸업 후 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 처음 얼마간은 열정이 가득 차 회사를 열심히 다녔어요.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고 실습한 것들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어 너무 재미있다면서 다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회사 일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패션 쪽 일이 정말 고된 편이더라고요. 그쪽 업계가 워낙 빡세기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일의 양도 어마어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며 저희 딸은 바쁜 회사 생활도 즐기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던 딸이 부쩍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딸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자주 한숨을 쉬곤 했어요. 엄마, 내가 직장 생활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구나 싶어. 일이 힘든 건 견딜 수 있었거든. 좀 고되긴 해도 서로서로 위로해가며 응원해가며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어. 근데 사람이 힘든 건 어떻게 해도 위로가 안 되더라. 그 대표 딸이란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많이 괴롭히니? 아니야. 나만 콕 집어 괴롭히는 거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갑질이 몸에 밴 것 같아. 나이든 이사님들한테까지 함부로 하는 거 있지? 어느 날은 회사 대표의 딸이 유학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 딸과 트러블이 많다는 이야기를 털어놨었어요. 저는 딸의 이야기를 다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 그 대표 딸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딸이 동료와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데 대표 딸이 갑질을 하고 딸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 대화의 모든 내용을 들은 건 아니었지만 딸이 직장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선아,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털어놔도 돼.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니? 엄마가 도와줄 일은 없어? 아니야, 엄마. 나도 이제 직장인인데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도움받는 거 학생도 아니고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도 엄마가 항상 뒤에 있다는 건 잊지 마. 응? 알지, 우리 딸? 엄마 믿어. 우리 딸이 씩씩하게 잘 이겨낼 거라고 엄마는 믿고 있어. 하지만 그 뒤에도 딸은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딸이 가깝게 지내던 동료가 일을 그만두면서부터는 딸의 스트레스도 더 커진 듯 했죠. 실은 현주가 나보다 더 힘들어했었거든. 현주는 나처럼 나서서 말하는 성격도 못 되잖아. 내 걱정을 많이 했었어. 너무 나서지 말라고. 그러다가 더 크게 화 입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갑자기 그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거 있지? 현주는 너랑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잖아. 너한테 한마디도 없이 그만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더 답답해 미치겠어. 나 좀 무서워, 엄마. 현주도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현주는 전화도 안 받고 이제 난 누굴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세상 사는 게 원래 이런 거야? 나 진짜 좀 무서워, 엄마. 너무 그럴 거 없어, 지선아. 우리 딸 항상 착하고 따뜻한 아이로만 커서 엄마가 늘 걱정이 됐는데 세상은 우리 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곳만은 아니지. 엄마 나이쯤 돼 보면 알아. 세상에 참 별사람 다 있다는 거 말이야. 세상 일을 사람 마음이 다 나같지 않나 봐. 회사 일이 전부는 아니야. 힘들면 그만둬도 돼. 지금은 그 일이 힘드니까 그게 세상 전부처럼 여겨지겠지만 나와보면 더 큰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생각할 거 더 없어. 우리 딸
알았지? 무섭고 힘들다는 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돼요. 그냥 당장 그만두라고 할걸. 그까짓 일 그냥 바로 관둬버리라고 할걸. 저는 딸이 어떤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다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딸은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점점 더 힘들어했어요.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던 딸은 굉장히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제가 저에게 털어놓아도 된다고 하면 엄마가 뭘 아냐고 파르르 성질을 내거나 힘들면 좀 쉬어보면 어떻겠냐는 말에 필요 없으니 자기를 내버려두라고 성질을 부리거나 사춘기 시절에도 성질 한번 내지 않던 아이가 그렇게 화를 내기 일쑤였죠. 저는 그런 딸의 말에 놀라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조금 있으면 제게 다가와 사과를 하면서 일이 너무 힘들어 예민해졌나 보다고 엄마한테 그러는 게 아니었다고 눈물을 지었던 거였어요. 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 알았더라면.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 저희 딸이 저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일이었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야 할 퇴근길. 저희 딸은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딸이 사고를 당한 날 회사 공장에 외근을 나갔다가 바로 퇴근을 한다던 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출발한다고 배고프다고 밝은 목소리로 말을 했었는데 그런데 얼마 후 저는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딸이 교차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이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냥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 이 세상이 끝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현실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딸은 이미 싸늘한 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믿을 수 없었어요. 딸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저 잠들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이렇게 떠났다는 게 전혀 믿기지 않았어요. 딸을 부여잡고 울던 저는 혼절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싸늘한 주검이 된 딸을 본 저는 제정신일 수 없었어요. 그 뒤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무슨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첫째 날은 무슨 정신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나마 둘째 날부터 조금 정신을 차려 사람들을 맞을 수 있었죠. 둘째 날엔 소식을 들으니 딸의 직장 동료들도 장례식장에 찾아왔더라고요. 하지만 회사의 대표나 대표 가족은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오지 않은 걸 보면서 자기네 때문에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참 너무한다 싶었지만 그런 일에 더 신경을 쓸 여력조차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딸을 추모하며 위로를 보내주었습니다. 딸의 동료들, 친구들, 저희 가족 모두 딸을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렸어요. 딸의 동료들은 하나같이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며 슬퍼했어요. 딸의 친구들도 지선인 늘 의리가 넘치고 좋은 친구였다고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는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왜 지선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죠. 딸을 떠올리며 하나같이 좋은 아이였다 말하고 슬퍼하는 남은 이들을 보면서 딸이 정말 좋은 아이였다는 걸 다시금 느꼈어요. 그런 착한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데려가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딸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어요. 저희 딸이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어요. 무뚝뚝한 제 아빠와 수줍음 타는 남동생까지 한데 모아 가족을 똘똘 뭉치게 하는 장녀였죠.
언제나 제 가장 좋은 친구였고 때로는 스승이었고 저희의 자랑이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없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딸이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의 시간은 멈춰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린 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경찰로부터 딸의 사고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범인이 빨리 잡히기만을 기다리는 와중 경찰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오히려 저희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사고 현장에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땐 정말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사고를 당했던 공장 주변은 워낙 외진 곳이었고 감시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목격자조차 없었어요. 목격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어떻게 딸이 그런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도 보지 못할 수 있냐고 묻고 싶었어요. 경찰과 공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그날은 공장 사람들이 단체로 회식을 하느라 마당에서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느라고 퇴근을 늦게 했다고 하더군요. 평소 같았다면 다 같이 퇴근하는 길이었을 텐데 공장 사람들은 모두 남아있고 공장으로 외근을 나갔던 저희 딸만 일찍 나섰던 길이라 아무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였죠.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가능성이나 혹시라도 목격자가 있었다 해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이런 경우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막막하고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딸이 그 외진 곳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무섭고 끔찍히 아팠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고 후 몇 주간 경찰은 조사를 계속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사건이 묻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결국 경찰들도 이 일을 포기할 것 같아 두려웠어요. 이미 세상엔 뺑소니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 딸의 죽음 역시 그저 많고 많은 교통사고 중 하나로 처리될 걸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경찰이 용의 차량으로 보이는 차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경찰은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해 차량이 사고 직후 폐차되었을 가능성이나 도주 경로가 치밀하게 계획된 경우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딸이 떠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사고의 진실조차 알 수 없다는 게 너무도 괴로웠어요. 남편과 저는 그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딸을 그렇게 보낸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묻힌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경찰들의 관심도 점차 식어가는 게 느껴지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끝나버릴 수 있나 싶었고 하루하루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편도 저도 그리고 저희 아들도 모두 하루하루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 어느 누구도 쉽사리 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고 집안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딸이 없는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저희 네 식구를 묶어주던 밴드 같은 존재였던 딸이 사라지고 나니 우리가 앞으로 가족이란 이름으로 과연 다시 웃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매일을 눈물로 보냈고 죄책감으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왜 딸이어야 했을까? 왜 하필 그때 공장에선 아무도 일찍 퇴근을 안 했을까? 왜 가해자는 신고를 해주지 않았을까? 소용도 없는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원망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매일 밤마다 딸의 사진을 보며 딸을 떠올렸어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고 당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를 상상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저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경찰만 믿고 있기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어요.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일단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단서를 찾는 한이 있어도 딸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우린 다시 한번 딸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던 그 사고 현장을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죽은 딸이 너무 보고 싶기도 했고 그곳에서 딸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 남편과 저는 사고 현장을 찾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서로의 마음을 다잡았어요. 딸이 그곳에서 느꼈을 두려움과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었어요.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지만 속으론 너무 두려웠어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 혹시라도 그곳에 딸과 관련된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사고 현장을 한참 살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여전히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죠. 오늘도 이렇게 또 허무하게 그냥 돌아가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고 현장 근처로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도로 옆에 잠시 정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묘했어요. 거길 지나지 않고 차가 멈춰서 있는 게 이상했어요. 거기 딱 멈춰설 이유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그 차를 힐끔거리며 바라봤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지나도 그 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던 중 차에서 갑자기 한 여자가 내리는 거예요. 거리가 먼 곳에서 지켜보다 보니 희미하게 보여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젊은 여성이었어요. 여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유는 그 여자가 하고 있던 목도리 때문이었어요. 그 목도리가 우리 딸과 똑같은 목도리였거든요. 제가 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도리였어요. 그 목도리는 제가 딸을 위해 직접 딴 목도리였어요. 제가 평소에도 뜨개질을 해서 가족들에게 장갑이며 가디건이며 이것저것 잘 만들어주곤 했는데 그 목도리는 최근에 딸이 좋아하는 색깔의 털실 몇 가지를 섞어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던 목도리였어요. 딸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기뻐했던 거였고 그걸 하고 나간 지 이틀 만에 그런 참변을 당하고 말았죠. 저희 딸이 좋아하는 색상 여러 가지를 제가 직접 골랐고 패턴도 제가 디자인을 했으니 제가 그걸 못 알아볼 리는 없었어요. 저건 분명 제 딸의 목도리가 맞았습니다. 그러니 그걸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수밖에요. 너무 희한한 일이라 정말 온몸이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우리 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지선이 아니야? 우리 지선이 아니지. 쉿, 저 여자 뭔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왜?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여자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희 둘 다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여자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여자는 사고 현장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도로 한쪽에 몸을 숙이고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강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딸의 사고와 저 여자가 무언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잔 그렇게 몇 분 동안 사고 현장을 살피고 나서 차로 돌아가더니 운전석에 앉아 출발하려 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제 팔을 잡고는 저 차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너무너무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재빨리 그 차를 따라갔어요. 차는 한참을 달리더니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갔어요. 길은 점점 한적해졌고 주변은 큰 건물 하나 보이지 않는 외딴 곳으로 향했어요. 남편과 저는 속도를 늦추며 뒤따랐고 마침내 차는 한 고급 저택 앞에 도착했어요. 꽤나 크고 고급스러운 저택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살 법한 곳은 아니었어요. 저택 앞에서 차가 멈췄고 아까 그 여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과 저는 저택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주변을 살폈어요. 저택 주변을 맴돌며 저희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조용히 차를 대고 조심스럽게 여자가 들어간 곳을 따라갔어요. 무서웠고 심장이 뛰었지만 뭔가 단서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도 저도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여자의 뒤를 밟았죠. 여자가 들어간 저택 안에서는 벨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스피커폰을 켰는지 대화 소리가 담장 넘어 들려왔습니다. 아빠. 너 설마 거기에 또 간 거야? 너 임마 대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다가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어떻게 알았어, 아빠? 설마 나 미행이라도 하는 거야? 네 차에 GPS 심어뒀다. 네가 허튼 짓 할까 걱정돼서 내가 살 수가 있어야지. 너 자꾸 그런 식으로 굴다가 너도 나도 다 끝장나는 수가 있어. 내가 너 가둬두고 손발을 묶어두기 전에 거기 가는 거 그만둬. 당장. 나라고 거기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 나도 정말 미치겠다고. 자꾸 꿈에 나온단 말이야. 걔가 자꾸만 꿈에 나온다고. 나도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서 그래. 그러겐 네가 괜히 일을 키워가지고는 아휴.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럼 네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야? 아빠,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일부러 그랬어? 그냥 놀라서. 근데 당황해서 전화했더니 아빠가 신고하지 말라며. 본 사람 없으면 일단 빠져나오라며. 난 아빠 말대로 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나더러 어쩌란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이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자가 말한 내용은 명백히 사고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딸의 사고와 관련된 내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 우리 딸에 관한 이야기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에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다 처리한다고 했지? 완전히 처리되기 전까진 무조건 몸 피해 있으라고. 근데 네가 자꾸 거길 가니까 문제 아니야. 혹시라도 조사 나온 경찰이라도 마주쳤으면 어쩔 뻔했어? 걱정 마. 아무도 없었어. 시간이 좀 지나서 딱히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아. 어쨌든 조심히 집안에만 있어. 완벽하게 일 처리되기 전까지 조심 또 조심하란 말이야. 알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어떻게 좀 해봐. 나 진짜 무서워. 미칠 것 같아. 밤마다 꿈에 나와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너 그 가지고 나왔던 목도리인지 뭔지나 제대로 처리해. 그걸 대체 왜 가져온 거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사고 현장에서 그런 거 주워오다니. 아무리 정신머리가 없어도 그렇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몰라. 나도 처음엔 그냥 마음에 들어서 생각 없이 주워온 건데 지금은 이거라도 하고 있어야 안심이 된단 말이야. 미치겠어 나도. 나도 내가 미쳐가는 것만 같아. 이 목도리라도 하고 있어야 무슨 일이 안 생길 것 같단 말이야. 얘가 대체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태워버려. 그거 명백한 증거품이야. 꼬리 밟힐 수가 있다고. 너 그거 하고 다니다가 누가 알아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좋은 말 할 때 더 큰 화 부르기 전에 불태워버려. 묻는 것도 안 돼. 아빠 말 알아들어? 몰라. 그렇게 못하겠어. 그랬다가 진짜 나 무슨 화라도 입을 것 같아. 장례식도 못 갔단 말이야. 근데 이것마저 불태우면 진짜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단 말이야. 아무튼 일단 어디 안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꼼짝 말고 있어. 회사에선 어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거나 하진 않지?
나랑 걔가 마찰이 좀 있었잖아. 혹시나 무슨 얘기가 있다거나. 그런 거 없어. 있다고 해도 아빠가 다 알아서 처리해. 넌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일단 아무데도 가지 말고 있어. 내일쯤 아빠가 한번 들릴 테니까. 그 대화를 들은 남편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딸의 사고와 관련된 것임에 틀림없는 대화에 한번 놀랐고 얘기를 들을수록 알게 된 사실이 말해주는 정보에 2번 놀랐어요. 저 대화를 바탕으로 알게 된 건 분명 우리 딸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 저 여자라는 사실. 그리고 저 여잔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였던 회사 대표의 딸이란 사실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전 더 이상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인 자신의 범죄를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사고 당시의 정황과 뺑소니 후의 행동, 그리고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시도가 모두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 모든 대화를 저희 귀로 똑똑히 들었지만 증거를 남길 수는 없었어요. 급하게 뒤를 밟느라 저도 남편도 휴대폰을 차에 두고 내린 상태였거든요. 녹음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죠. 다시 차에 다녀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나뭇가지 하나 바스락거리는 소리라도 냈다간 여자가 눈치를 챌까 걱정이 됐거든요. 주먹을 불끈 쥐고 저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얼마 뒤 여자는 전화를 끊었고 안으로 달려들어가려는 저를 붙잡으며 남편은 말렸습니다. 저 여자야. 우리 지선이 사고와 관련 있는 게 분명해. 지금 당장 들어가서 머리채라도 잡아야지.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정확히 밝혀야지 여보. 우리 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지금 이렇게 대충 어물쩍 넘어가선 안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희는 그날 밤 저택 주변에서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모든 걸 명확히 밝히기 위해 그 여자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기로 결심했어요. 저희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그녀의 뒤를 캐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동이 트고 우린 바로 경찰서를 향했어요. 저택에서 들었던 대화와 대표 딸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목격한 모든 것들을 경찰에게 말했죠. 하지만 경찰은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사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어요. 특히나 경찰의 태도는 우리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계속 귀찮게 굴고 있는 것처럼 대충 넘기려는 눈치였어요. 이미 몇 번이나 우리가 경찰에 사고를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그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어요. 휴대폰이 없어서 녹음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당장 그 대표와 그 대표 딸을 조사해봐야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일단 대구로 돌아가세요. 조사는 저희가 합니다. 함부로 이리저리 파헤치고 돌아다니는 것 좀 그만하세요. 심정은 알겠지만 이러시다가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 그리고 경찰서 찾아오는 것 좀 이제 그만하세요. 유가족분들이라 제가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요. 저희가 따님 사건만 해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다른 사건도 많아요. 따님 사건에만 집중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자꾸 찾아와서 이렇게 행패 부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에이, 김영사 그만해. 경찰은 더 이상 저희 딸 사건에 열의를 다하지 않는 게 분명했어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겐 수많은 사건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희에겐 단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찰의 조사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고용한 탐정은 전직 형사 출신으로 노련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을 듣고는 빠르게 행동에 나섰어요. 우선 대표 딸과 그 주변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탐정은 우리가 목격했던 저택의 주변을 며칠간 면밀히 조사했어요. 저택 안팎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집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죠.
그리고 대표 딸이 평소 자주 다니던 장소들을 추적하며 단서를 찾아냈어요. 그 과정에서 탐정은 중요한 정보를 확보했어요. 대표 딸이 사고 당일 몰았던 차량은 사고가 난 지 며칠 뒤 갑작스럽게 폐차된 기록이 있었어요. 폐차 기록은 정황상 정말 수상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을 사고 직후 바로 폐차했다는 것은 뭔가를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모든 게 아다리가 딱딱 맞아떨어져 갔죠. 탐정은 대표 딸이 자주 강아지를 데리고 가던 한 동물병원 직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그 직원은 대표 딸이 사고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주사를 맞히러 온 적이 있었는데 차가 바뀐 것을 보고 묻자 이번에 차를 폐차하고 더 좋은 걸로 바꿨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어요. 탐정은 또 다른 증거도 찾아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과 대표 딸이 사고 당시 몰았던 차종의 타이어 패턴이 일치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와 함께 대표 딸이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옷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던 모습이 근처 CCTV에 포착된 사실도 밝혀냈어요. 그 주변에 CCTV가 많지 않았지만 탐정은 대표 딸이 갔을 만한 도주로를 파악한 뒤 그 주변 상가와 골목길에 있는 CCTV 몇 개를 찾아내서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했죠. 더 끔찍한 건 대표 딸이 사고 후 우리 딸이 가지고 있던 목도리를 챙겨갔다는 사실이었어요. 탐정은 사고 직후 대표 딸이 저희 딸 목도리를 들고 저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우리 딸은 그 끔찍한 사고로 세상과 작별하고 있을 때 대표 딸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가져간 거죠. 딸이 쓰러져 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에서 죄책감 없이 그걸 가져갈 생각을 하다니요. 너무 괘씸하고 무섭고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정말 사이코패스인가 싶더라고요. 탐정이 확보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에게 차량 폐차 기록, 미용실 직원의 증언, 사고 현장의 CCTV 영상 등을 제출했어요. 이번엔 경찰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경찰은 결국 대표 딸을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저희는 드디어 경찰로부터 대표 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가슴이 시원하다기보다는 참담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딸을 잃은 우리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죠. 경찰서에 있는 그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고 우리가 왜 그랬냐고 묻자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저는 진짜 그럴 생각까진. 핑계 대지 마. 그 순간 운전을 한 건 당신이었어. 그 순간 그 차가운 길바닥에 내 딸을 그대로 내팽개치고 가기로 결정한 건 당신이었다고.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그 순간 아빠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게 아니라 119에 먼저 연락을 했겠지.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아빠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 순간 죽어가는 사람 목숨보다 자기 앞날을 더 생각할 수 있냔 말이야. 무서웠어요. 난 그냥 무서웠다고.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나도 생각한 적이나 있겠어요? 나도 너무 무서워서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본 거라고. 만약 아빠가 신고를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일단 그 자리에 빠져나오라고 했고 난 그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나한테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럼 그 순간 우리 딸 목에서 목도리를 뺏어갈 정신은 있었고? 자기 아버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내 변명으로 일관하던 대표 딸은 제 물음에 사색이 되어 그제야 입을 다물더군요. 적어도 신고라도 해줄 수 있었잖아. 목도리 주워갈 정신이 있었으면 적어도 신고라도 해줄 수 있었잖아. 본인이 범인이 되는 게 무서웠다면, 그래서 도망을 간 거라면, 도망치고 난 뒤에도 익명으로라도 신고해줬다면,
그러면 우리 딸이 적어도 살 수는 있었잖아. 그건 목에 하고 있던 걸 뺏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손에 들고 있었다고요. 내가 미쳤어요? 목에 하고 있는 걸 뺏어가게? 목에 걸고 있었던, 손에 들고 있었던, 미친 건 매한가지야. 어떻게 거기서 그런 걸 가져갈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대체? 대체 무슨 심정으로 그런 짓을 한 거냐고. 그냥 순간적으로 눈에 띄었어요. 특이한 패턴의 색깔도 예쁘고 평소에 갖고 싶던 목도리 스타일이라 나도 모르게 주워왔어요. 근데 그 다음엔 그냥 미안해서 했던 거예요. 주워와 놓고 보니 내가 뭔 짓을 했나 싶은데 그걸 버릴 수도 없고 나도 죄책감해. 되도 않는 변명하지 마. 넌 그냥 비겁한 뺑소니범이야. 내 딸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고 아무렇지 않게 차를 배차하고 그래놓고 무슨 변명이야. 뻔뻔하게 그지없는 대표딸의 말들에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 대표딸이 우리 딸과 마찰을 빚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니 자연스럽게 의심도 들었죠. 혹시 일부러 사고를 낸 것 아니냐고 물었어요. 사실 그 질문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꼭 확인해야 했어요. 그러자 대표딸은 그건 절대 아니라며 펄쩍 뛰더군요. 자기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려고 욕심이 생겨서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 짓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면서 말이죠. 지선 씨랑 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내가 욕심이 좀 많아서 직원들이랑 마찰이 좀 있었어요. 특히 지선 씨는 한마디를 안 치더군요. 그래서 나랑 더 부딪힘이 있었죠. 대표딸이 갑질이라고 해도 돼요. 내가 못된 년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년은 아니에요. 사고를 낸 건 정말 내 불찰이지만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딸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그럼 신고라도 했어야지. 너무 무서웠어요. 사고가 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일단 거길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그 다음엔 자수를 하려고도 했는데 아빠가 말렸어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고. 저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요. 대표딸이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오히려 더 기가 막혔어요. 저희 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딸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딸은 정말 밝은 아이였어. 당신 같은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착한 아이였지. 항상 주변을 반하게 하는 그런 사람. 꿈도 많았고 사랑도 정말 많은 아이였다고. 그런데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모든 걸. 당신이 우리 딸의 뺑소니를 죽이고 사고로 은폐하면서 우리 가족은 이제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어. 알아? 저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죄송해요. 죄송? 넌 죄송하다고 말할 자격도 없어. 무서웠다고?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멀쩡히 출근한 내 딸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거. 우리 딸 잃고 매일 밤 한숨도 잘 수가 없는 거. 눈을 감으면 딸이 떠올라 미칠 것 같고 눈을 뜨고 있으면 죄책감에 미칠 것 같은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알아? 제 말이 끝나자마자 대표딸은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 때 결국 대표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전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우리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 딸이 아니라 세상 누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눈물이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그가 저지른 일은 용서를 받을 수 없었어요. 결국
대표 딸과 그의 가족은 사고 은폐 및 증거인멸 혐의로 법적 소송을 당했어요. 대표 딸은 뺑소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대표를 포함한 가족들 역시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어요. 특히 대표는 자신의 딸을 감싸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로 중대한 형량을 피할 수 없었어요. 법원은 그들의 잘못을 명확히 지적하며 엄정한 처벌을 내렸어요. 법원의 판결은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는 데 큰 의미가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느껴야 했던 감정적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에도 저는 분노와 슬픔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저희 가족에겐 너무 늦은 정의였고 그 정의가 주는 위안은 너무나 미약했어요. 대표 딸과 그의 가족이 받는 처벌이 결코 저희의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누군가 또다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는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그것이 저희 딸을 위한 마지막 의무였고 저희 가족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어요. 저는 딸이 부유하게 이른 삶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대표 가족의 재산을 추적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딸의 죽음으로 받은 상처는 돈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부를 통해 딸을 기리는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딸이 살아생전 이루고 싶었던 꿈을 대신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돈을 쓰기로 했어요. 그것이 저희 가족이 딸을 기억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 딸의 목도리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도리를 손에 쥐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 손에 들린 목도리를 보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대표 딸은 우리 딸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 눈에 띈 예쁜 것에 눈이 뒤집혀 주워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딸이 마치 그 목도리를 통해 우리를 진실로 이끌어준 것만 같았어요. 그 억울함을 어떻게든 밝히기 위해 딸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에게 도움을 준 것 같았어요. 딸의 죽음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족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딸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딸이 떠난 이유를 밝히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는 점에서 그나마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죠. 딸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울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졌지만 최소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야. 그 말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딸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남편과 저는 앞으로도 나쁜 일을 바로잡고 정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딸이 자신을 믿어줬던 것처럼 딸이 남긴 흔적과 딸의 삶을 저희가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딸을 잃은 부모로서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어요.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어요. 매달 관련 단체에서 열리는 캠페인에 참여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원서를 내며 법적 제재를 강화해달라고도 요청도 했죠. 딸의 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누군가의 가족이 저희처럼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또한 딸을 기르기 위해 딸이 그동안 만든 옷들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어요. 딸은 생전에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며 많은 옷을 만들어 왔어요. 그 옷들은 딸의 열정과 성실함을 담고 있었고 딸이 살아온 시간을 보여주는 중요한 흔적이었어요. 전시엔 딸의 친구들과 저희 가족, 친인척들이 함께 준비했어요. 딸과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딸의 작품을 다시 만질 때마다 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전시회에는 딸을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줬어요. 딸을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 딸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 딸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딸의 열정과 성실함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딸은 비록 우리 곁에 없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딸의 이름이 담긴 그 전시회는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딸의 흔적을 공유하고 딸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저희 딸은 더 이상 저희 곁에 없지만 딸이 남긴 흔적은 앞으로도 저희 삶을 이끌어줄 거라고 믿어요. 저희가 딸을 위해 해왔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갈 일들은 단순히 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딸이 사랑했던 이 세상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딸은 떠났지만 딸이 남긴 따뜻함과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딸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은 딸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이자 의미일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딸, 지선아, 엄마 아빠는 아직도 너의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네가 가슴 깊이 간직한 꿈, 그리고 네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들을 사는 동안 절대 잊지 않을게. 너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너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며 살아갈게. 네가 우리에게 해준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네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게.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웠어. 언제까지나 사랑한다, 우리 딸. 나중에 우리 꼭 다시 엄마와 딸로 다시 만나자. 사랑해.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딸의 죽음을 겪으며 저희 가족은 참 많이도 아파했고 오랜 시간을 힘들어했지만 누군가를 잃는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선 남겨진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딸을 추모하며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딸의 이름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함께 사랑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딸은 떠났지만 우리 딸이 남긴 흔적은 저희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빛이 된 듯합니다. 딸을 떠나보내고 오랜 방황 끝에 마침내 다시 삶을 되찾게 된 저희 가족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겐 절대 이런 아픔이 없어야겠지만 혹여나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아픔을 막는 작은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